이제 과정에 대한 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 절차, 인권을 중시하고 과정을 중시하고. 그런데 인제 뭐 현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자백 중심, 뭐 결과 중심, 사실 자백 중심이 결과 중심입니다. 그런 수사라든가 범죄 처리를 수사를 기본적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수사 사법 관행에서 판사들도 마찬가지, 검사들 마찬가지, 수사관들도 마찬가지.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간과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근데 그러다가 큰일 나죠. 검찰이 영장 범위 밖에 그 파일을 수집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과정에 대한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그것을 판사들이 묵인하고 아니면 시스템이 묵인하면서 권력 형성이 되고 별건 수사 하나에서 자의적인 권력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범죄 정보가 축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한동훈, 윤석열 같은 자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범죄로 권력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단위부터 만들어지지 않게끔, 형성되지 않게끔 하는 것에서 독수독과의 원리라든가 과정을 중시하고 절차를 중시하고, 특히 인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 한번 드려버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경찰, 이제 과속 음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경찰이 과거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해 2월 5일 날 0시 50분경에 경기도 남양주시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다가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했어요. 그럼 당연히 다시 딱 봐도 술 취해갖고 지금 해롱거리고 막 헛소리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처벌이 받는 게 맞죠. 근데 왜 무죄가 선고됐을까? 문제는 그때 그 A라는 애를 체포한 경찰이 소위 말하는, 체포할 때도 체포에 대한 고지, 소위 미란다 원칙이거나 아니면 현행법 민수서 등 같은 적법한 서류 절차가 있습니다. 그 별거 아닙니다. 사실 그거를 꼬박 지킨다고 해서 시간이 뭐 늘어지거나 아닙니다. 사실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은 작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옆에 있는 목격자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술 먹고 뭐 CCTV로 봐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과정상에 소위 이게 경찰은 실수죠, 어떻게 보면은. 작성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 그러니까 실제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그 과정에서 이거를 작성하지 않으면 절차가 위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얘는, 이 A라는 놈은 10여 년째 음주 사망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유죄가 돼야죠, 실제로는. 근데 이 등신 같은 경찰이 이것을 실수를 했다.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실수를 할 수 있느냐? 왜 제대로 된 훈련이 안 돼 있고, 절차를 지키라고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의 상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못하고, 그러니까 훈련도 안 돼 있고 관리도 안 돼 있어.
뭐 대충 해도 윗사람들이 별로 그냥 결제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그게 일상화되는 거죠 뭐. 근데 예전에는 혹간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같은 건 독수독가의 월지나 영장주의 엄격하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술 처먹고 음주운전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놈을 바로 풀어주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누구 잘못이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실수를 한 경찰 놈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엄정하게 징계를 받고 거기에만 합당한 처벌을 받을까요? 또한 얘가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줬던 얘를 이 정도로 충분히 훈련 교육시키지 않았던 아니면 시스템이라든가 그에 관리하지 않았던 상관은 어떤 책임을 질까요? 결국은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는 이 애를 충분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징계를 하든. 근데 실제로 처벌하거나 징계하지 못합니다. 왜냐? 걔는 그럴 겁니다. 아니 내가 실제로 이렇게 훈련도 받지 않고 내 상관도 이렇게 뭐 엄격하게 하지 않았는데 왜 나만 책임이 있어라고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도 눈치가 있으니까 뭐 적당히 그냥 가벼운 징계를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개판이 되는 거죠. 자, 휴대폰에서 마약 사진이 나왔습니다. 마약하는 사진. 그리고 검사도 양성이 나왔어요. 근데 무죄였어요. 왜 그랬느냐?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는데 거기에 마약 사진이 나오고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문제는 여기도 A라는 놈입니다. 여기는 B라고 하죠. B라는 놈인데 작년 5월에 집에서 밤늦게 이제 필로폰을 투약을 하고 몇 번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 그거를 이제 이 사진을 찍거나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자기 핸드폰을 휴대전화에 놓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전화를 습득해서 확인해갖고 소유자를 확인했죠. 찾아주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됐고 그 과정에서 그 B의 텔레그램을 보게 됐어. 그랬더니 거기 텔레그램에 소금하고 유사한 그림의 프로필 사진과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발견해갖고 그럼 딱 봐도 이건 뭡니까? 아, 얘가 텔레그램으로 이걸 사갖고 이렇게 했구나. 의심되는 대화 내역하고도 다 있어. 영상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보고 긴급 체포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소변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어. 그래서 모바일 소변에 대해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서 해갖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경찰이 보고 이 사람의 핸드폰을 보고 텔레그램 보고 보니까 이게 이놈이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여기서 바로 영장 청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즉 분명히 이건 뭐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얘가 B란 놈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고 이건 뭐 분명히 이건 뽕쟁이고 뭐 분명히 이건 뭐 어떤 문제 제기의 어떤 것도 아니야. 근데 그래서 변호사는 근데 네가 핸드폰을 봤다. 경찰이. 그런데 봤으면은 거기서 바로 B한테 이미 제출하시죠라고 얘기를 했거나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은 영장을 청구해서 그것의 영장에 의해서 핸드폰에 있는 파일을 봤어야 되는 건데 그거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허락도 받고 다음에 핸드폰을 다 뒤져갖고 그걸 다 해갖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수사관이 개인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에 무작위로 접근할 권한이 없고 소유자만 확인했어야 된다. 근데 얘는 그렇게 다 본 거예요. 그 뒤에 한 모든 행위 자체가 다 소위 말하면 나가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했어야 되냐?
범죄 정황을 확인했다면 바로 거기서 스톱 한 다음에 당사자한테 이거 이미 제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거나 아니면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끌어야죠. 영리한 놈 같으면 바로 영장 청구를 해야죠. 압수수색 영장을. 그냥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미 제출하시죠 라고 해갖고 압수해갖고 그래서 이걸 증거로 쓸 수 없어요. 독수독과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는 당연히 아니 거기 명확하게 뽕행 거 나오고 하는데 뭐 검사 결과 나왔는데 이거 처벌하지 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장 청구라고 자체가 굉장히 그 절차가 까다롭고 뭐 까다로운 게 맞아요. 근데 이 정도의 긴급한 영장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디지털 영장. 근데 이게 또 밤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야간에 그랬다고 하면은 이때는 검사놈도 없어요. 야간 당직하는 검사놈도 있어도 판사도 야간 당직 판사가 없어요. 그러면 영장을 어디다 청구해? 그럼 다음날 청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보통은 여기서 머리를 써야죠. 어떻게 해야죠? 이 경찰은 핑계를 대야죠. 실제로 봤지만은 뭐 이제 뭘 떨어뜨렸다든가 아니면 약간 좀 절차를 해야 되든가 내일 오시라고 해야 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을 지연시킨 다음에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밤에 왔어. 저 유실물 가지러 보고 본인 확인해 갖고 와서 당신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해야죠. 혹시 여기에 그런 마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보다가 근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그러면 여기서 머리를 써야죠. 시간을. 이게 사실은 우리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독수독과라든가 이 증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영장주의라든가 적법 절차 원칙을 하려고 하면 판사도 야간 당직 판사를 배치를 하고 또 하나 검사도 야간 당직 검사를 통해서 경찰이 바로 그럼 이제 거꾸로 하자. 영장은 헌법에 검사를 통해서 판사한테 가야 되니까 헌법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하니까 없으니까 이제 야간 당직 판사가 필요한 거죠. 아니 이제 검사가 필요한 거죠. 그 즉시 전화해서 검사한테 전화해 갖고 이러이러하니까 긴급으로 영장 청구해 주십시오. 내용 보내고 걔가 또 판사한테 보내고 이 절차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 밤에 검사놈이 당직을 한다 하더라도 전화도 안 받을 뿐더러 받아도 귀찮아하고 이거 어떻게? 그것도 일일이 다 서류를 봐야 되니까 자기 일 바쁘니까 그래서 야간 영장 청구 담당 그 검사를 지정을 해갖고 하거나 판사도 마찬가지. 근데 판사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미국 같은데 미국 영화 같은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영장을 꼭 검사가 청구하라는 건 없어요. 걔네는 그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별한 야간의 경우에는 이제 담당 이 수사관인데 그 수사관 중에서도 이제 물론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경찰서나 아니면 범죄 수사의 어떤 사람이 야간에 있는 어떤 뭐 판사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그게 나옵니다. 판사가 이제 나이 같은 판사가 이제 그 얼굴 구기면서 전화를 받아요. 이렇게 막 그런 야간에 뭐 이렇게 왜 전화해서 막 욕도 하고 막 싫은 소리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급합니다 막 그러니까 그래? 영장 이런 식이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지금 말씀드린 독소독과라든가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지. 이런 절차가 판사도 야간 당직도 없어, 아니면 야간에 받지도 않아, 검사도 없어라고 했는데 경찰한테만 이걸 지키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뽕쟁이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범법자들을, 굉장히 위험한 자들을 잡는 데 있어서는 적법 절차 중요합니다. 영장주의 중요합니다. 저도 그건 믿는데, 영장주의나 적법 절차를 지킬 수 있게 시스템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디지털 영장이든 뭐 어떤 형태든 그건 뭐 판사들이 알아서 형식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지키면 되는 거니까. 그게 안 된다. 어쨌든 독소관 원리라든가 적법 절차는 중요하다. 이게 또 그거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사건 당사자,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경찰 A가 다른 경찰 B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 수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A와 관계되지도 않고 B와 관계되지도 않는 제3의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우리의 시스템이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참 애매해요. 물론 절차는 이렇습니다. 상위 관서, 그러니까 고소인의 상위 관서의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 고소인의 그 상위 소속 부서의 민원 사건을 배당하는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전혀 다른 인적 부서로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뭐 관서장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실제로 우리 경찰의 감찰 권한이나 내사 같은 권한들이 너무나도 허접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휘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수사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경기 남부경찰청에 있던 A가 그 같은 소속의 B를 고소했는데, 그러면 인접부서인 경기 북부경찰청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그러면 그 어떤 독립성이라는 건 보장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런 엄격한 그 수사 기록의 어떤 뭐 독립이라든가 어떤 그 객관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도 차제 절차를 잘 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절차와 독소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리고요. 수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필요하죠. 제가 몇 달 전에 했던 내용인데, 마약 범죄는 느는데 간이 검사만으로 체포가 어렵다. 그럼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이제 운전을 해갖고 어디를 갖다 들이박았는데 이상해, 마약 취한 것 같아. 근데 음주 검사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음주 검사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마약을 검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하죠? 구속을 해야 되나요? 안 돼요. 동의 받아갖고 그러면 소변 검사를 해야 되나요? 소변 검사를 나올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데, 이게 웃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상세한 마약 검사 키트를 만들어갖고 보급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진짜 마약에 의혹이 된다고 하면 긴급영장이라고 하는 디지털 영장이든 그게 제도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거 웃기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그 외국인이 운전을 했는데 뭐 어떤 처박아 왔어. 근데 보니까 근데 술 냄새는 안 나. 근데 이상해. 그럼 마약한 거잖아요? 마약이나 모르겠는데 동의를 안 해줘. 근데 영장은 나중에 나와. 그럼 얘를 어디다 둬야 되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것도 근데 이거에 대한 소위 전문가라는 애들도 임준태 무슨 동국대 교수라는 이 교수도 이게 마약 약물 운전에 대한 거를 적발할 수 있느냐? 적발 못 합니다. 근데 잘 몰라요. 임준태도 모르고 오윤성도 모르고 오윤성도 뭐 사실 이 마약 간이 검사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왜냐? 현행범 체포가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마약 검사 동의를 안 하는데 현행범 체포도 안 되는데 그럼 집에 갔다가 오라고 할 수밖에 더 있어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현행범 체포 등의 판단은 범죄 상당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경우 마약 약물이 의심될 경우에 긴급영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긴급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뭐 마약 관련된 기구 키트를 개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오윤성 얘기하니까 오늘 오전에 그 오피스텔에서 그 예전에 사귀던 여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 어머니를 다치게 한 사건에서 지가 나와서 이제 경비원한테 신고해 달라고. 근데 오윤성이라는 사람이 사실 해서는 안 된 말을 했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듯이 뭐라고 했냐면 흥분해 갖고 막 우발적으로 뭐 살해를 했다 뭐. 오윤성 당신이 뭘 알아?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게 말 그대로 뭐 교제 살인 폭력에 의해서 거기서 이제 말싸움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능성이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얘는 자기를 거부하는 여자와 여자 엄마를 죽일 생각으로 가서 휘두른 다음에 우발적으로 찔렀고 나와서 이 손 떠는 신용해 갖고 경비원한테 신고하겠다라고 하면 이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의 형량 자체도 다르고, 만약에 소위 말하는 방송에 나오는 오윤성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방송에서 뭐 우발적으로 이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들이 지 입으로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도 몰라요.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성을 얘기해야죠.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우발적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나 돌아가신 그 분의 그 가족들한테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실제로 사건의 진실이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다고 하면 오윤성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범죄의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찾지 못하게 방해한 꼴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이 관련된 뭐 경찰이든 뭐 이런 변호사들이든 범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범죄 상황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해서는 안 될 말인지도 잘 몰라요. 매우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꼭 나가서 쓸데없는 소리 해갖고 사건을 이상한 쪽으로
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위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 마약 간이 검사 얘기든 이제 독소과 영장주의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서 이제 뭐 한 겁니다. 어쨌든 그 얘기가 잠깐 나왔고, 한번 겸사해 갖고 뭐 오늘 보니까 그 수능 출제하는 수능 대학 수능 시험, 오늘 원래 그 모의고사가 보여준 날인가 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런 거죠. 사교육 업체에서 문제를 팔고 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작년도 수능 영어 사교육 지문 출제에서 교사학원 출제위원들이 문제 장사를 해갖고 드러난 거죠. 그럼 이게 드러났다는 건 뭡니까? 실제로 사교육 업체에서 영리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학원의 대성이나 뭐 종로나 뭐 이런 뭐 유명한 학원에서 그 뭐 출제도 하고 이거 했던 사람들이 수능 출제위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 교사들 중에서 그런 거 문제 팔아갖고 했는데 또 출제위원도 되고, 그리고 학원에서 이런 거 했다는 얘기를 숨기고 출제위원도 되고, 나중에 갖다 팔아먹고. 그럼 이게 감시가 안 됐다는 거냐? 감시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교육 업체에서 영리행위하는 사람들은 수능 출제위원이 될 수 없도록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사교육 유사성도 포함한다. 그래서 일타 강사가 만든 문제에 대한 거를 문제 장사하는 거를 이제 뭐 한다라고 하는데, 수능 출제위원 선발 검증 강화 뭐 하고, 여태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웃긴 놈들이 그럼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골에 있던 학생은, 이런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고 했는데, 서울에 있는 그런 학원 다니는 뭐 애들은 자기가 그 학원에 비싼 돈 내고 가갖고 보는데, 그 학원 선생은 이 문제를 내가 출제한 거야 이러고, 이러면은 이게 형평이 맞습니까? 예? 균형이 맞습니까? 아니죠. 돈 많은 놈들은 마치 지들이 그 열심히 공부한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빼돌려진 돈 문제로 수능 봤으니까 점수가 높은 거 아닙니까? 풀지도 못할 문제를 그렇게 내갖고, 이 나쁜 놈들이죠. 그럼 그걸 관리 안 했던 놈들이 더 나쁜 놈 아닙니까? 출제 참여 시 소득증빈, 사교육 참여, 뭐 이런 거 다 여태까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웃긴 거죠. 우리는 다 했다고, 그러니까 국가가 잘 관리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출제위원들의 관리, 이걸 뭐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막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는 왜 경찰을 그렇게 욕을 하느냐, 너 왜 검사나 이런 애들 욕하냐, 판사를. 여태까지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이런 애들이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게 하고 안 했다는 거니까. 똑같은 꼴 아닙니까? 그래서 과정, 누구에게나 공정한 과정, 절차를 지키는 거, 그걸 또 관리할 국가라든가 관리 주체에 대한 또 관리,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정의로운. 안 지키면은 그냥 뭐 다 가진 놈들이 다 똑같은 게, 조국 같은 애들이 서울대 교수니까 네 자식한테 똑같은 거 해주고 뭐 이런. 그 우리가 그런 게 아주 극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도적으로 그게 유지되어 있다는 게 더 이상한 소리. 저 같은 사람 시골에서 맨날 쎄빠지게 공부해갖고 와봤자 수능 내가 진짜 이거 내 목숨 걸고 수능 이만큼 맞췄는데, 쟤들은 이미 애비애미의 돈이나 지 애비의 인맥으로 이미 더 올랐었다. 이게 공정합니까? 그래서 사실 조국 사태가 난 거 아니에요?
지금 20대가 조국 4%밖에 지지 않는다는데. 공정과 정의는 이미 끝난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얘기입니다. 제가 가서 계속 할 거고.